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지난 회에 저희가 메르스 관련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별일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태가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요. 의심 환자 한 명이 게다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게 지금 오라 이 접촉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전파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보다 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좀 세워서 이 국민들의 불안의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메르스 관련 얘기도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전공의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 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맡고 계신 강청희 부회장님이신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오늘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벌이고 있는 신경전을 넘어섰죠. 이제 전면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고소 고발까지 네. 생겼으니까요. 아주 네.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여름입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봄이죠. 5월 29일 희구라 105회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곽성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작년에 외국인 환자 유치로 5,600억 원이라는 진료 수입을 올렸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걸 좀 전해주세요. 네, 복지부가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요. 복지부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14년이죠.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26만 7천 명에 달하고요.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비로 쓴 비용이 무려 5,6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발표를 복지부가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호텔이나 쇼핑 이런 거 빼고 병원에 낸 돈만 5,600억이라는 거죠. 네. 진료 수입이 이건데 26만 7천 명. 이게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재작년, 그러니까 2013년에는 21만 명 정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5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요. 시간을 20% 이상 늘어난 거네요. 시간을 더 뒤로 돌려서 한 2009년부터를 보면 2009년 이래 연평균 한 34.7%씩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참 전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의료관광제 해외 환자 유치 처음 추진하고 할 때 이 1년에 100만 명씩 찾아오도록 하는 게 그때 목표라고 얘기했었거든요. 26만 명. 이런 식이면 좀 몇 년 더 있으면 100만 명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2009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누적 외국인 환자는 90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해까지 해서 한 100만 명 정도는 누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대단한 일입니다. 누적으로. 네, 자, 작년까지 90만 명이고 1년에 25만 명 이상 오니까 그렇죠. 올해 지금 5월 달이죠. 이미 됐다고? 네, 누적은 네. 100만 명 됐겠는데 됐다고. 지금쯤에는 네. 이제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요. 그렇죠. 네. 벌써 상반기 다 끝났으니까. 네. 자, 나라별로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고 그런 거 자료가 나왔나요? 예, 조금 있는데요. 중국하고 러시아
가 많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보자면 외국인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특히 중국인 환자가 많았는데요. 중국인 환자는 2013년도에 5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국내를 찾으셨는데 2014년도에는 7만 9천 명. 증가율로 따지면 41% 정도, 42% 정도 되고요. 예. 러시아 환자는 같은 기간 동안 2만 4천 명에서 3만 1천 명으로 여기도 한 32% 정도 야,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야, 중국인 환자의 거의 절반 정도네요. 러시아에서 온 환자가. 사실 꽤 많아요. 중국인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그건 또 네. 통계에 안 잡히는 게 안 있나요? 잡힐 수가 있죠. 어떤 어떤 경우가 안 잡히나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지금 복지부가 이 자료는 진짜. 이거는 이제 뭐, 정식으로 등록된 그렇죠. 그 외국인 에이전트. 환자 유치 에이전트. 예. 업체에서 이제 자료들을 주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그 뭐 그 뒤에 불법 브로커가 많아요. 예, 다루나요? 그 불법 브로커. 제가 여기는 날진 않았는데 그 네. 뉴스 살짝 있는데 네. 최근에 복지부가 한 달 정도 현지 조사를 나갔었거든요. 이 불법 브로커를 잡아보겠다고 네. 나갔는데 그 하루 만에 14명 의심된다. 너는 불법 브로커로 의심된다는 사람을 14명 적발해가지고 경찰에 지금 조사를 의뢰한 네.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중국인 환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러시아인 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글쎄 그러면. 러시아 환자들은 성형을보다는 네. 질환 치료 치료기 때문에 목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대부분 달라요. 네. 예, 그리고 대형 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누락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비교적 러시아 환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숫자 같아 보이고요. 중국인 환자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거다. 중국인이 그 한국어, 중국어 다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선족. 네. 거기 브로커도 많을 네. 것 같아요. 왠지. 실제로 러시아보다. 실제로 그 그럼요. 브로커 중에서도 그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은 후에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소개 이런 걸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좀 돈이 되겠다 싶어서 전문적으로 그 길로 나서는 분들이 그럼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브로커로 예, 바뀌는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브로커 그 관련 얘기도 따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자, 중국, 러시아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많이 늘었겠죠? 네, 최근에 뭐 언론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특히 요즘 중동이 문제긴 한데 이 중동 진출을 우리나라가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간 협력도 지금 꽤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정부 간에 환자 송출 협약을 한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그 성과라고 이제 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2014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환자가 2,633명이 왔는데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한 129% 증가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환자도 같은 기간에 2014년에 한 8,000명 정도 왔는데 이것도 그 전년 2013년 대비해서 한 170% 정도 증가했다. 엄청 늘었죠. 예. 이 비자 서로 그렇게 면제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올라서 앞으로도 좀 이런 중동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서 많이 환자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말 많이 오는 거 네. 같아요. 야, 8,000명이면 네, 우즈벡보다 우즈벡이 2,000 정도니까요. 그렇죠. 2,000 정도 많죠. 네, 그 이유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훨씬 잘 살아요. 우즈벡보다. 그래요? 예. 저번에 그런가요? 출장 갔던 네, 데가 맞죠. 카자흐스탄이던가요? 네, 훨씬 잘 살 정도. 훨씬 잘 살아요. 인구는 어때요? 인구도 훨씬 많고요. 인구도 많고. 네. 네. 자, 외국인 환자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네. 그 뭐 평균 진료비도 좀 늘었다면서요? 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8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 한 11%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09년도에 집계 쭉 해온 이후로 최초로 200만 원이 넘어섰다. 이렇게 복지부가 발표했고요. 그리고 와서 1억 이상 한 번에 쓰고 가시는 환자도 한 210명 정도 되신답니다. 그래서 우와, 210명이나 돼요? 1억 이상 쓰시는 이것도 2013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공을 되게 좀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진짜. 이 하루에 막 200만 원짜리 방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한 달 입원하면은 병실료만 6천만 원이니까 1억 쓰는 분이 있겠군요. 가족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데리고 오면은 더 쓰죠. 그분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간 거지. 네, 진료 수입이니까. 진료 수입이니까. 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방값. 반값. 가족들. 네. 몇 가지 더 소개를 좀 짧게 해드릴까요? 네네. 예. 재밌는 것만. 기분 좋은 얘기들이네요, 다. 예. 국적별로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중국인 환자가 뭐 많이 오셔서 그런지 한 1,400억 정도를 쓰셨고,
러시아도 한 1,100억. 미국 환자분은 여기 집계는 안 나왔는데 돈은 한 번 오면 많이 쓰시나 봐요. 한 560억 정도 쓰고 가셨다 그러고요. 아,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네, 액수로는 역시 미국도 꽤 앞에 500억 있군요. 이상, 560억 이상 쓰고 전부 다 우리 가셨고. 동포들 아닌가요? 재미교포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포들도 있고 국적이 네. 미국인이신 분들 진짜 미국에서 오시는 분도 가끔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건 저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떤 거요?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 그거는 환자 진료 제가 봤을 수입에? 때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네. 유치라는 이름이 아. 붙은 거라서요. 그분들은 또 장기 다 체류는 보험으로 아닐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분들은 그렇죠. 보험이 근데 가능하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분도 네, 많으니까 됩니다. 네. 음. 진료 과목별로 소개를 좀 드리면 내과가 의외로 7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 그다음에 그래요? 그다음에 성형외과하고 건강검진이 각각 36,000, 35,000명 정도로 있습니다. 야. 아니, 내과가 많다는 게 조금 성형외과 네. 36,000, 건강검진 35,000. 근데 내과는 79,000? 야, 내과 많이 진짜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오는 분도 되게 꽤 많거든요. 많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이거는. 좋은 그렇죠.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거꾸로 성형외과 막 몇만 명씩 오는데 내과는 700명 왔다. 이게 더 훨씬 이상한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음. 국적별로 좀 소개를 드리면 중국인 환자들은 역시 성형외과를 많이 가시고요. 네. 오시는 분의 한 30% 정도는 성형외과를 가시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은. 네. 근데 러시아 환자나 뭐 미국 환자, 중동 쪽 환자분들은 내과를 많이 가시고 특이한 거는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방 진료 과목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28% 정도는 우리나라에 와서 한방 진료를 받으신다고. 예, 이 부분이 네. 일본 환자 부분은 종교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통일교. 예, 이게- 통일교에서 오늘 이렇게 막- 잘하시죠 어떻게? 오늘 막 멋진 발언 막 연속해서 아니 이쪽에 제가 전문가인 거 모르세요? 그러신가요? 청신국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청신국제병원이 네, 알죠. 한방으로도 잘 하시고요. 음. 또 일본에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출산에 대한 보험이 이제 적용이 돼서 보험 비용을 대주는데 일본에서 나는 것보다 우리나라 와서 청신국제병원에서 보약까지 먹고 그 다음에 배용준 윤사마가 했던 그 왜 남이섬 있잖아요. 네네네. 가깝죠. 예. 보트배로 딱 갔다 와도 싸요. 싸다. 그게 다 한방으로 잡히는 예, 거군요, 한방으로 많이 그게. 잡히죠. 아니 근데 중국에서 한방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올 리는 없잖아. 그렇죠. 중국에는 좀 전국이 있으니까. 네. 네. 일부 있었어요. 문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불법 체류.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중국 와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한방 병원을 치료. 한방을 이용해서 불법 체류를 해서 한번 사회 문제가 돼서 재판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도 통계가 있네요. 서울이 제일 많네요, 당연히. 요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워낙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서울이 뭐 절반 이상 58% 정도 서울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15%, 그럼 인천 6.6%, 이 정도.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부산, 대구 뭐 이런 데도 의외로 또 꽤 되더라고요. 있죠? 예, 있어요. 제주도 있는데 있고.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안 적었는데 네. 뭐 각 대도시마다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5천억 원을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6만 명까지 갔어요. 자, 우리 아까도 100만 명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해서 한 해 한 100만 명 정도 오게 되면은 최소한 뭐 2, 3조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겠네요. 자,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되는 뉴스를 연달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외국인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어두운 면이라 그럴까? 약간의 네. 문제점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네. 외국인 환자한테 진료비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면서 정부가 조금 나서고 있다. 뭐 네, 이런 네. 뉴스를 이제 네. 전해드려야죠. 표준 가격표. 네. 예. 그렇죠. 이제 표준 가격표인데 근데 이제 이게 비급여 위주인데 뭐 이렇게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정부가 지금 뭘 발표했어요? 정부가 이제 그 표준 가격 그 미용 성형 관련해서 표준 가격표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공개한 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 우리나라로 진료를 하러 오기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사이트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나라 언어로 막 예, 제공하는 그 제공하는 사이트죠. 사이트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그게? 그걸 제가 여기다 적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메디컬 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메디컬 코리아. 메디컬 코리아. 다국어 네네. 홈페이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올렸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용 성형을 받을 때 니네들이 아무 정보 없이 오면 이제 바가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대충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우리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준 가격을 올린 거예요. 이를테면 뭐 쌍꺼풀 같은 경우는 최소
뭐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요거 알고 니네가 가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올린 거죠. 잘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잘하는 네. 일이.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감수를 하셨어요. 이 가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맞다, 보면 표가. 어떻게 네. 보면 성형외과 의사회 내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으셨는 것 같아요. 너무한다. 몇몇 이 의료기관들이 네. 외국인 대상으로 일종의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제 문제로까지도 약간 좀 번질 조짐이 막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나 이런 데서도 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최근에 그 아랍 중국- 쪽에서도 네. 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중국 환자가 또 최근에 민영수경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최근에 언론 나온 거 보면 네. 뭐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그 국제적인 서비스 가격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서비스 가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택시비를 택시비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무슨 뭐 잘 모르니까 뭐 외국 사람이라고 예.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자, 근데 택시비는 가격을 정부가 주는 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외국인한테 더 받으면은 안 되는데, 자, 쌍꺼풀 수술은 비급여고 한국에서도 뭐 받고 싶은 대로 알아서 받는 건데 네. 외국인한테는 내국인보다 더 받는다. 쌍꺼풀 말씀 나와서 이제 제가 아니 잠깐만 예. 그렇게 더 받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럼 호텔비는 어떨까요? 호텔비는 내국인 외국인 가격 따로 있잖아, 진짜. 진짜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예. 따로 있어요. 그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예. 뭔가 그 가격 협상력을 통해서 하는 거지. 비행기표도 따로 있어요? 비행기 비행기 표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호텔은요. 따로 있나요? 호텔은 저도 이제 외국 손님들 예. 오시면은 뭐 이렇게 숙박 어레인지하고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부 호텔에서 네. 투숙객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내국인이면 그러는가요? 더 많이 받고 외국인이면 싸게 주나요? 따로 둘 다 있어요. 어. 거기에 아마 호텔의 어떤 정책이나 그때그때의 이런 객실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한테 더 받을 수도 있고 외국인은 오히려 깎아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업이라는 게 원래 되게 특이한 업종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 명이 더 잔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막 되게 싸게도 팔고 어떤 때는 또 막 몰리는 시즌에는 엄청 비싸게도 받고 이런 건데 호텔비. 근데 어쨌든 뭐 호텔은 약간 예외라고 치더라도 네. 어떻게 생각해요, 김변은? 저는 그 WTO에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 국가고 WTO 보면은 GATS라고 GATS 서비스 GATS? 예. 그 GATS라는 서비스 협정이 있습니다. 협정 내용 중에서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 대우. 그 외국인도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사업차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 자국인하고 사람들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가격 이런 데서 차별하지 말고 내국인처럼 대우를 해줘라. 그래야지 가가지고 따돌림 이런 거 느끼는 거잖아요. 갔는데 나한테 바가지 씌우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해야 된다는 게 사실 WTO 가입국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개치 정신, 내셔널 트리트먼트, NT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형 비용을 갖다가 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받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뭐 싱가포르라든지 타일랜드라든지 의료 관광하는 나라에서 외국인 수가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나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 수가라는 게 진짜 따로 다만 없는 이제 것 우리나라하고 좀 같은데. 다른 거는 네. 그 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수가가 딱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율적인 가격 결정력이 있겠죠. 예. 그게 좀 그리고 차이가 있기는 해요. 보험 수가 뭐 그러니까 나라가 운영하는 보험이든 아니면 민간 보험이든 간에 네. 뭐 다 수가라는 표현을 쓴다면 네.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가가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한 나라니까 그거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벌충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수가를 낮게 매기는 거는 그거야말로 내국인 보호 차원이니까 외국인들한테는 대신 제대로 된 돈은 아닙니다. 아니, 뭐 그건 이런 내셔널 얘기인데. 트리트먼트 네. 규정에 따르면 그것도 말이 안 그것도 돼요. 말이 안 되는 되죠. 거죠. 네. 우리가 네. 싸게 받으니까 내국인들한테도 싸게 해. 그러니까 정부가 야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이 없으니 네.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싸게 해주고 그걸 외국인한테 보전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험료를 웃긴 보험료를 내고 세금도 내는 내국인하고 그냥 그냥 잠깐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물론 뭐 보험 혜택을 주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죠. 가입해서 네. 진료받는 게 훨씬 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하고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우리 의사들도 의사들 병원들도 야, 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그동안 막 생각했던 거는 네. 그들한테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정부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막 열을 올렸던 그런 게 없잖아 있죠. 우리나라 내국인 환자 진료비보다 2배를 받아도 미국이나 막 일본 진료비보다 싸니까. 싸다. 네. 네. 그래서 해외 그러니까 환자 그게 100만 명 유치 이거였는데 정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그건 너무 좀 속보이는 짓이잖아요. 네? 그건 제가 볼 땐 바람직한 정책 아이디어는 아닐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준이 낮을 수는 없죠. 아니 뭐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쉽게 아니, 얘기해서 근데 외국인한테 바가지 쓰기로 아니 하는 게 그때 아닙니까? 복지부에서가 그런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그런 브리핑 자료에 들어간 그러니까 건 가격 맞는 말이에요. 경쟁력이 네. 있다라는 말이 그건 실제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이 받을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있다라는 네. 뜻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뭐 물론 이제 어느 나라에서 오시는 환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국인 가격보다 2배를 받아도 더 여긴 진짜 싸다는 싸다고 거잖아요. 막 그래도 느끼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가격 사실 왜 이 경제학 경영학 이쪽에서도 이 프라이싱 가격 책정이라는 게 요즘 가장 예민하고 까다롭고 재미있는 분야라고들 하던데 뭐 옛날에는 뭐 원가나 뭐 이런 거 계산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치 사람들이 그 얼마까지 이 물건에 대해서 지불할 생각을 하느냐를 고려해가지고는 매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일 그 가격 정책 중에 제일 후진 게 네. 인종에 따라서 달리하고 그죠? 성별에 따라서 달리하고 뭐 국적에 따라 달리하고 이게 제일 후진 거죠 사실 가격 정책 중에. 그런 가격 정책이 많이 있어요? 없죠 별로. 어디가 그렇지? 우리나라 지금 성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받고. 왜냐하면 성형 이런 것들도 그 보건소에다가 국내 환자에 대한 성형 수가 이런 걸 네. 신고하도록 돼 신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외국인들이 잘 몰라서 몰라서 네, 그래요. 몰라서 맞아요. 그렇지 그거 딱 맞죠. 여기 한국 사람한테는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한테 그렇죠. 많이 받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엔 불법 브로커하고 같이 맞습니다. 연결이 네. 돼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불법 브로커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얼마를 환자한테 받아서 너한테 얼마 주는지는 네가 알려고 하지 마라 병원. 어? 맞아요. 야, 일단 환자한테 한 1억 받아놓고 뉴스에 보도됐죠. 네. 이 100만 원 1억 받아놓고 1000만 원에 할래 말래 의사한테. 네. 그래서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천만 원을 브로커가 먹는 거예요. 환자는 1억을 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래서 환자가 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를 이 받았냐? 네. 그러니까 또 병원 입장에서는 브로커 눈치가 있어가지고 2배 정도를 뻥튀기를 해서 한 2천만 원 받았다 그랬더니 그래도 8천만 원은 어디 갔냐? 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어떤 그 암암리에 발생 그로 인해서 그 환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네. 아니 그 지금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그 네. 가격 네. 그게 내국인들한테 받는 가격하고 이미 다른 거죠, 약간. 어떻게 봐요? 얼마로 올렸어요? 그게 저는 이제 성형수술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쌍꺼풀이 제일 흔한 거니까 네. 쌍꺼풀 매몰법은 최저 129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 쌍꺼풀 절개법은 최저 15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 이 정도라고 올려놨고
눈 트임, 이렇게 뭐 째는 거, 눈 크게 만드는 거, 그거는 최저 8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 이렇게 이게 표준 가격이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방 확대술 이런 거는 최저 800에서 최대 1,300. 제일 비싼 거.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시술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유방 재건술이었는데 이건 2,400만 원 최고. 이 정도를 뭐 내면 될 것 이게 같다. 이제 이렇게. 한국 내국인 네. 가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저도 잘 얼만큼 모르는데. 비싼 건지를 잘 네. 모르겠는데. 근데 쌍꺼풀이 요즘 150만 원씩 주고 이거 하시나요? 한쪽 눈 가격이겠죠, 이게? 양쪽 아닐까요? 쌍꺼풀 한쪽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반만 낸다고 반만 해줘요? 아, 참. 150만 원이면 근데 조금 양쪽이겠죠, 비싸지 당연히. 비싸지 않나요? 양쪽 가격이에요, 이게? 요즘 150만 원씩 주고 쌍꺼풀 하시나? 인터넷에 쳐보세요. 쌍꺼풀 가격 얼마나. 하긴 뭐 싸게 받는데도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뭐 예. 자, 뭐 어쨌든 이거를 위반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없습니다. 이런 건 전혀 이거는 아닌 거죠. 예, 말 네. 그대로 그냥 표준 가격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한테 주는 거지 무슨 그 현장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제재가 가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그 외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영어들 대부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시는 분들 대부분 영어 하는 거 봐야죠. 그래서 직접 그 병원 연락해서 가격들 받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금액을 이렇게 공지하는 게 과연 맞는가? 난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참 이게 바가지 씌우고 아까 저 뭐 1,000만 원짜리 수술을 1억이라고 해서 9천만 원 가져가는 브로커들을 막으려면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예. 정부가 이 일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 또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아니 우리 의료 서비스 가격이 워낙 낮아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오는데 뭐 조금 더 받아서 응? 국부 창출에 뭐 도움이 되고 한다. 그거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지만 아까 그 뭐 WTO 규정 세련되지 못하다는. 네. 예. 글로벌 스탠다드 그 나라 저 국적에 따라서 내국인 외국인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가 딴 데 뭐 있냐라고 했더니 없어 별로. 그래서 그렇죠. 야 이게 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네. NT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내셔널 트리트먼트. 야, 그냥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만 써주고 이건 뭘 것 같냐 그러면 다 이건 뭐 국민 치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트리트먼트. 네, 요게 의학적으로는 치료죠. 내국인 대우를 대우. 이렇게 영어로는 내셔널 트리트먼트. 자국인 대우죠. 정확하게 네, 해서 네. 자국인 대우. 그렇게 대우. 표현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네. 나라 사람처럼 대우해줘라. 음. 저도 외국에 갔는데 뭐 그 나라 사람처럼 대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죠. 우리가 예. 해외여행 가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차별. 내가 바가지 씌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음.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음. 이거 뭐 식당이든 택시든 뭐 호텔이든 간에 야 내가 이거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닐까라고 메뉴판 2개 있고 막. 걱정을 하는 나라는 후진국인 거고 우리가 선진국에 그러네요. 가서는 아. 그런 걱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적어도 이 의료 관광을 오는 네, 외국인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후진국인 거네 아직.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네. 그렇죠. 명료하네요. 근데 이게 완전 바가지는 아니지만 내국인보다 조금 더 받는 거는 10만 원? 조금 더 받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아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박쌤이 의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통역을 뭐 제공한다든지 물론 가령 뭐 시간을 좀 더 오래 걸린다든지. 우리 나라 의료 서비스를 자국인보다 훨씬 잘해주죠. 뭐 가령 리무진도 보내주고, 서비스도 그런 더 서비스. 코디네이터도 해주고. 붙여주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 서비스 있죠. 질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예. 보여줘야 돼요. 그 서비스 퀄리티가 없이 가격만 높으면 욕 먹죠. 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무슨 저기 안내문 같은 것도 뭐 여러 나라 말로 만들어서 준비하려면 비용도 들 팜플렛도 거고. 만들어야 되고. 게다가 모르긴 해도 병원에 뭐 가령 중국인 러시아 환자들이 온다면 중국어 하는 직원도 둬야 되고 러시아어 하는 직원도 둬야 되고 이런 식이라면 내국인보다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심정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받는 건 터무니없이 후졌다. 많이 받는 이거는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예. 그 내국인한테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추가로 부과돼서 된다면 제공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가격은 당연히 받아야죠. 따로. 예,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더 많이 받는다. 음. 그러면 혹시 바가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 예. 뭐 우려된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표준화가 나온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네.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또 네. 저는 이 기사 쓸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오늘 또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음에 많은, 복지부에 가서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에서는 그래요. 한번 내국인 여쭤보겠습니다. 환자랑 똑같이 받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한 적정한 수준에서 좀 외국인들한테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되면 또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 어쨌든 재밌네요. 분명히 전 장담합니다. 정부에서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막 추진했던 거 조금 더 받아도 된다고 더 생각하셨을 받아도 거예요. 된다는 생각으로 네. 외국인 환자한테는 더 받으니까 그때 옛날에 막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기대 효과 몇 명 맞아요. 와가지고 얼마를 뭐 할 수 있다 이거 계산할 때 있었을 외국인이랑 거예요. 똑같은 가격으로 계산 안 했을 거야. 그거 한번 물어봐 주고요. 다음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여튼 오늘 내셔널 트리트먼트 이 외국인 환자한테 돈을 더 받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변. 네. 뭐 다음 뉴스는 뭐 해야 되죠? 메르스를 저희가 메르스. 아니 이게 소개를 이게 이 라디오라서 방송 시간이 이제 늦고 뭐 우리 나중에 게스트도 들으신 분들도 모셔야 계시고, 되는데 예. 아니 그래서 길게는 못 들을 것 같고 지금 그 7명째까지 됐죠. 네 7명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밀접 접촉자 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놓치고 있어요. 네 번 뭐 다들 언론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특히 이제 4번째 나오신 환자분은 그 3번째 환자분인가의 따님인가 이랬는데 그분은 스스로 내가 좀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나 열 좀 체크를 좀 해달라. 나 지금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랬더니 열을 재긴 쟀는데 이게 38도가 당시에 안 넘으신 거예요, 이분이. 네. 근데 이 확진자라고 해야 되나요? 확진자로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이 38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38도가 안 넘으니까 당국에서 아니 당신은 이거 기준에 안 넘으니까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검사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근데 걸린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후에 복지부가 결국에는 그 기준을 38도에서 37.5도로 낮췄어요, 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더 아시겠지만 지금 의심 환자 한 분은 중국으로 가셨죠. 지금 저희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자분의 동생, 남동생.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왜 갔어요? 왜 가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분도 그러니까 중국에 뭐 전파시키러 갔겠어요? 그렇죠. 뭐 일이 있으신 게 아니 가시겠죠. 무슨 상식을 가지고 방송 질문을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왠지 만약에 이분이 이제 뭐 이 처음에 걸리셨던 분이 A, B, C, D 병원에 가셨는데 점점 위로 가셨겠죠. 근데 주로 보면 이제 그 B 병원에 있었을 때 입원하고 계셨을 때 옆에 계셨던 환자, 뭐 딸,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갔었던 그 의료기관에 있던 무슨 환자, 무슨 옆에 뭐 의소 다 검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 뭐 이렇게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걸리신 분은 아마 옆병동에 계셨다가 걸리고, 뭐 지나가다가 뭐 잠깐 뭐 외래에서 같이 대기하고 있었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지금 복지부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요건 관련해서 취재하려고 김우주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 고대 감염내과하고 요번에 요건 관련해서도 아마 브리핑도 하고 뭐 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이 메르스라는 게 발견된 지 4년밖에 안 된 질환이기 때문에 모르는군요. 우리가 자세한 그러니까 것들. 딱 정형화된 뭔가만 놓고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사람만 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기준만 너무 믿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검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밀접 접촉자라고 좀 보이는 분들은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김은준 선생님은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게 감염내과 전문의들도 아직 이 메르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떻게 좀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는 게 이 환자의 나이나 무슨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다. 그래서. 그렇군요. 참 큰일이에요. 이게 점점 더 확산되면 어떡하죠, 이거? 의료진도 감염됐죠? 감염됐죠. 의료진도 그 첫 번째 환자 하셨던 분 중에 그 B 병원에 계셨던 분이 감염됐고요, 지금 의사가. 그렇게 따지면 그분이 물론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을 테지만 만약에 그 며칠 사이에라도 혹시나 뭐 진료 받으신 분을 또 봐야 되는 거고 막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날 복지부가 결국은 이 밀접 접촉자를 전수 재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오늘 했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처음에 걸렸을 때, 그 ABCD 병원 갔었을 때, 환자 많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아예 좀 범위를 좀 넓게 보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때 확 검사를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은 안 됐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은 지금 제조도 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네. 감염병 전파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무턱대고 네. 막 격리시키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조금 늦었다라는 늦었어요,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더 퍼지지 않겠죠. 심지어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으로 가셨잖아요, 한 분이. 그 중국은 그 사실을 알까? 알겠죠. 알려야겠죠.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네.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알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알렸어요. 알아서 아마 뭘 좀 해달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 때문에 공항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분을 접촉하셨겠어요, 이분이. 베이징으로 가셨는데 요즘 중국 가셔서.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터진다. 야, 그럼 이거 이건 진짜 외교적인 문제로 될 수 있는 사안인 거예요. 메르스 환자 밖으로 확진된 나간 환자를 관리를 안 해서 외국으로 출국해서 그 나라에서 이게 퍼졌다. 대박인데? 한중 관계 의심자거든요. 그분이 의심자. 확진은 아닐 거예요. 그분은 남동생은. 의심자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전력이 워낙 강하니까. 참 중국엔 왜 가셨을까? 외교 문제를 네. 일으키기 이제 위해서. 외교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의심자군요. 확진은 아니고. 확진은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네. 네. 어쨌든 그분 중국에서라도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 연락해가지고요. 예, 예. 네. 야,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나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겠는데요. 지금 그러게요. 그렇다고 두 발 달린 사람을 갖다가 막을 수도 그냥 없고. 그럼요. 뭐 구금하면 또 감금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게 아예 그 김우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에볼라 사태 터졌을 때 투입됐던 그 인력이 지금 메르스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근데 이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워낙 이 감염법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전문가가 따로따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비교적 생소한 거고 아무리 의학을 하시는 의료진들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당신도 그렇게 논조 자체가 네. 막 비판만 하고 책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네, 그럴 그것에 건 대해서 아닙니다. 예. 그 정작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못 하고 그거 막기 대꾸하기 급급한 것 같은데 그러지 네, 말고 네, 좀 네. 기다려 보고요. 지금 네, 네.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더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맞습니다. 다할 수 있도록 좀 네. 힘을 실어줘야지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상황은 네, 비난한다고 지금 네. 이 문제가 해결될 건 해결될 아니잖아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더 좀 자세한 얘기는 저희 자매 방송인 나는 의사다에서 이재갑 교수님을 네, 초청해서 네. 이 녹음을 해가지고요. 6월 2일 그렇죠. 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네. 편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분이 저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도 갔다 갔다 오시고 오셨고.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 메르스 관련해서도 역시 전문가이시라서 뭐 나는 의사다는 이제 일반인들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희구라 청취자분들도 이 메르스는 어차피 이게 다 새로 나온 병이라서 우리 다 그러게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메르스 관련된 정보들은 6월 2일 날 나는 의사다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요 정도 하죠.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의료계는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너무 팽팽해서 정부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복지부 한의학 정책관이 새로 오면서 또 논의가 더 새로 진전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협회의 강청희 상근부회장님을 다시 모시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 향후 의료계 대응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간 남으면 딴 얘기도 뭐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강 부회장님 한 두어 달 됐나요? 네, 예, 네. 아주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천입니다. 예,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죠, 그냥. 예. 바로 들어가요? 바로-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기 또. 그래요? 예. 예. 뭐 요새 저 의사협회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네네. 저 새 집행부에서 계속 일하시게 될 건지 말 건지가 확정 안 되셨을 때 네, 그렇죠. 나오셨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다시 하시게 됐는데 주변에서 뭐 축하하나요? 아니면은 안 됐다고 그러나요? 뭐 두 가지 다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단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금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있죠. 네. 금전적인 면에서는 피해가 아무래도 그래요. 그 회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문성 가지고 있었던 사업 추진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그러게요. 어려우실 안 수도 됐다는 있겠네요. 인사도 많이 받으실 네. 것 같긴 이제 안 됐다는 말씀은 이제 제 뭐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 현안이 워낙 많고 네.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네. 계속 이제 회무 중심에 서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을 그러게요. 많이 뭐 가진다는 보니까 그 정책을 말씀이었습니다. 이어 나가시는 것보다는 네네. 어쩐 일관성 없는 비판을 대응하시는 게 체력 소모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같아서 일관성 없는 비판. 자, 이거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아마 저 김변희 지금 최근에 뭐 의사협회 분위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던진 뭐 멘트 흔들기 아닌가. 뭐 이런 뭐. 원래는 허니문 지금- 피리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한 6개월 정도는 네.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공식적으로는 새 집행부가 5월 1일부터 1일부터죠. 네. 그 이제 한 달도 안 네. 됐는데 네. 진짜 허니문인데 네. 요새 의사협회 분위기가 약간 좀 거시기 하죠. 네, 두 가지. 이혼 소송 단계로 허니문도 아니고 네. 뭐 그런가 그런 상황? 왜 뒤숭숭한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네,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논란이 많았고요. 저희가 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집행부 꾸리시는 네네. 거예요. 아, 네. 네. 들었어요, 조금. 네, 우리 의료정책연구소의 실장님으로 이진석 교수님 모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좌파 학자를 왜 협회에 끌어들였느냐 네. 이런 회원들의 좀 우려가 있었고 음. 또 한 가지는 저희 법제이사님으로 유능한 유하진 변호사 네. 저번 경만호 회장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하셨던 분을 다시 재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임했던 환자 관련 사건과 그 피해자 환자를 그 변호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원과의 소송권 이런 이 사전에 있었던 소송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주 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진석 교수 논란은 뭐 대충 그래도 조금은 네네. 잦아드는 분위기인데 그 유하진 법제이사 논란은 그분도 그 의사 출신 변호사이시고 네. 그리고 판사를 하셨죠? 네네. 예전에 굉장히 유능하신 유능- 예, 변호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 김변 사시 붙어가지고 네. 판사가 됐어요. 네. 그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수원 성적이든 네, 그럼요. 뭐 사시 네. 성적이든. 음. 그리고 그게 판사 임용에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 이런 게 도움이 좀 됩니까? 조금 플러스 요인은 있죠. 아, 약간은? 예, 아. 예, 검사나 판사에서 특별 음. 키워드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예, 의사 출신으로 판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정재원 노- 판사님께서 응? 노재헌 노재원 판사님. 노재헌 네, 판사님 네. 한 분밖에 그렇- 없으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예. 네. 근데 이제 노 판사님 말고 음. 이제 판사를 좀 하시다가 지금 변호사 개업하신 분이 그 유아진 변호사이신데 그분이 그 뭐 어쨌다는 거예요 변호사 시절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렇죠.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의료 사고건이 있었는데 네, 환자 측 대리를 네, 했군요. 2013년도에 그걸 수임해서 사건 진행 중에 저희 법제이사님이 되면서 이제 그 수임권을 포기하고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임권 포기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좀 들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일부 회원께서 네.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법제에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인터넷 글까지 올라오면서 글쎄요. 본인이 굉장히 상처를 좀 많이 상처 받으신 입으셨겠는데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무슨 국무총리 뽑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따지면 의료도 잘 이해를 하시고 네. 제도도 잘 아시고 그런 법조인 과연 환자 사건을 법제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맡았을 건데 네네. 글쎄요. 그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환자 측을 대리했다는 것
그 사실만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예, 그건 그래요. 환자 네. 측을 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만 본인이 의사 출신이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이상하게 활용해가지고 뭐 의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공격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를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네. 의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되게 의료 분쟁, 네.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을 많이 수임을 하고 계시고 의료인 쪽에서 맡으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 쪽도 그다음 있고. 반대 예. 그 피해자 쪽에서 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지 예. 거기서 어떤 의사협회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저랑 물론 생각이 뭐가 다른 거예요? 왜 똑같은 다르냐면은 얘기고. 예. 의사가 의료 지식을 이용해서 변호에 이용하는 거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사 출신 변호사가 제 말은 지식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뭔가 야비하게 이용한 그런 뭐 거는 이런 게 아니겠죠. 혹시 있으면 혹시 모를까. 네, 예. 변호사들이 야비하게 이용하긴 무슨 야비하게 뭐 드라마 보면 네. 진짜 막 야비하게 막 네. 자기가 알면서도 막 이상한 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 그 뭐- 영화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글쎄요. 뭐 야비하다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저도 업계에서 네. 뭐 이제 같이 카운터파터도 돼보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 건들이 과연 그 개개인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인사 문제가 논란이 증폭된 것이 아니라 네. 집행부 초반에 회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순수성을 갖고 회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초기에 추무진 회장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렇게 표출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유아진 법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저희 협회 법제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고사하는 거를 저희가 몇 번을 부탁드려서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 법리적으로 저희 협회가 따질 부분이 많고 대외적으로도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려를 끼치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법제이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으시죠? 있어요? 네, 있지만 저희 협회가 요구하는 법제이사의 어떤 다시 여쭤볼게요. 기준. 그 의사 출신 그냥 의사 말고요. 네. 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제이사를 할 만한 사람은 많으시죠. 많아요. 기존에도 두 분 벌써 거쳐 가셨고 제가 알기에도. 네. 조기도 지금 아주 오래전이지만 네. 했던 분. 저는 한 네. 10년도 넘었네요. 10년 전에 했던 분 한 분 근데 그- 계시고.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중에 이제 의료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협회의 어떤 그 법제이사를 거침으로 해서 본인의 네임빌려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전문성도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는 많지만 협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의사 출신 법제이사의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아진 법제이사 같은 경우는 판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변별력을 많이 높이 사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희 협회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모셨던 경우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업계에서 우여진 변호사님 평이 좋아서 네. 좋은 인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의사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을 회원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건 좀 너무 전략적이지 못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아니 때는. 뭐 이게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고는 하더라도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누구든지 회원들이. 근데 저는 이유가 과거에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런 사상 그게 이유라면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건 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진석 교수에 대한 비판 제기는 차라리 그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타당해 이런 거예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직업으로 하는 거하고 그 사상이나 뭐 어떤 정책 방향 네. 이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선욱 변호사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비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게요. 의사들 네. 많이 듣는 방송에 왜 저 네. 사람이 대부분 진행하냐 또 뭐 이런 그 유아진 법제이사님은 상황 잘 모르겠지만은 그 환자도 아마 의사 가족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는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저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사로 임명을 받고 집행부에 일원이 됐을 때
집행부가 되고 나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갖고 어떤 뭐 문제가 예, 있거나 예. 그다음에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더 좀 좀 불합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뭐 수임을 받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했을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사 발령하자마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그러게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사협회에서 뭔가 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네. 회무와 관련해서 네. 법제의사가 속한 로펌에 주고 뭐 이러는 그거는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네네. 그럼 그 유해진 변호사님은 혼자 개업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예, 그렇죠. 로펌도 아니고. 그래요. 뭐 청취자분들이 현명하게 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우리 이 얘기하려고 모신 거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에게 길어졌네요. 상처를 주는 비판은 좀 자제하시고 뭐 네. 건전한 대안이 있는 정책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네, 한의사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네. 또 특정 의사 회원을 갖다가 고소고발, 법적 대응 시작했다고 이제 보도 한번 봤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저희가 원래 TV 토론회나 한의사 협회에서 주장하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어떤 라디오 토론, TV 토론에 대해서 뭐 협회가 굳이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제 저희 협회 초기 방침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의사 협회가 끝장 토론을 하자. 토론으로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한방특위의 대책위원들이 출연한 적이 있고요. 또 협회 대표로 해서 저도 나갔었고 여러 위원들이 나갔는데 문제는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문구나 이런 거를 핑계를 삼아서 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이런 뭐 항목을 붙여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 이게 나중에 법정에 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언론을 막기 위해서 한의사협회가 의도적으로 한 150명씩 모여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과연 전문가 단체로서 할 일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 당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5명 정도. 5명 정도. 그분들은 네네. TV나 라디오 토론에 출연했던 분들. 네네. 토론회 때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죠. 문제를 삼는다는 거. 네네. 그런 경우가 좀, 있나? 글쎄,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많네. 네. 부회장님, 저 네. 김변희 명예훼손 전문이에요. 아, 예. 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두 가지를 네, 네. 구별하는 방법인데 그러게요. 또 잊어버렸어. 뭐였지? 사실이면 명예훼손. 명예훼손, 평가면 평가면 모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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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다면 뭐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를 명예훼손이다. 네. 글쎄요, 한의사 회원들이 이것도 어떤 그 법률보다는 좀 꽤 감정적이거나 괴롭히기. 전략적인 괴롭히기라고 봐야죠. 어프로치로 네. 봐야겠네요. 네. 자기들에게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 가진 사람들의 말하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국민들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송에서?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대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미약한 사실 실제적인 표현보다도 좀 약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의사가 의사가 아니다 이런 표현. 한의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맞죠. 한의사는 저희가 볼 한의사지. 때는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죠. 치과 의사도 의사가 예. 아닌데. 그러니까 한의사가 뭐 비싼 약을 한약을 보약을 판다 이런 얘기 한의사가 보약을 팔잖아요. 가만있어. 내가 여기서 말하면 나도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기죠. 토론회에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안 나간다는 사람은 굳이 끌어내서 얘기를 들어보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고발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토론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지. 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네. 의사들이 TV에 나와서 한의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일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추정되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고소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한걸 프로세스가 테니까. 시작됐으니까 네, 결론이 나오겠죠. 변호사 네. 선임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네, 저희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최대집 원장이라고 실명 거론해도 되죠? 그럼요. 최대집 원장이 그분만 싫어하지 않으면 뭐 저희는 네. 그분이 또 뭐 진행했던 한의사 관련한 어떤 그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광고에 대해서 네. 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이런 명의로 고소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호사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기사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네요. 한의학에 정부가 1조 원 가량을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없었다. 그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거 1조 원 다뤘던 내용 투입했잖아요. 아닌가요? 저희도 기사 많이 네, 썼잖아요. 저도 얘기했었고요. 저희도 네. 명예훼손 걸릴 뻔했네.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1조 8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돈이 한의학 육성법이 나온 다음에 네. 한의학 연구소로 투입이 됐는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다는 게 저희 결과물이 없었다라고 발언한 게 문제인가 봐. 결과물이 있긴 했죠. 조금 있었어요. 조금 네. 있고 그게 이제 있는 조금이라 말도 조심해야 돼요.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결과물 중에 그 내용이 한의학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 어쨌든 네. 결과물은 있었잖아. 근데 그걸 왜 없다고 그래? 쓸만한 게 그러니까 없었다는 내용을 아마 위원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쨌든 있었는데 그걸 없었다고 발언하니까 문제가 된 거구나. 사실을 왜곡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네.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 정도로 김변희 판사다 근데 이제 혹은 검사다라고 이게 생각되면 이거예요. 그 명예훼손 저도 의사협회 법제이사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해보고 고발도 당해보고 그래서 해봤는데 특정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명예가 누구 명예가 실추가 됐냐?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나 검찰은 특정 개인의 어떤 명예감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명예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한의사들 또는 의사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특정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강용석 전 의원의 그 네. 아나운서 비하 발언도 결국 그 같은 이유로 뭐 그런 개념이 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흐지부지 됐었던가요, 네. 결국? 그래서 좀 특정성 요건에 있어 법리 다툼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팩트에 대해서 거짓말을 잘못 얘기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냐, 명예훼손감을 느꼈느냐,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단체 두 단체에서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거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면 좀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의사협회에서는 뭐 한의사에 네. 고발하고 그런 건 있나요? 이제 그런 사건들 아니, 뭔가 무고죄로 고소를 같이 맞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했어요 이미? 네. 네. 왜냐하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을 하고 네. 그 고소에 의해서 그 고소의 상대방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경찰 출두해서 또 진술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서는 되게 무고로 맞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통 저희는 지금 이제 농담처럼 어처구니 없다 뭐 네. 이러고 지금 말았지만 실제로 최근 뉴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그 추 회장님이 직접 이 기자회견인가요? 이렇게 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방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 네. 그리고 장외 집회까지 네.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요런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장외 집회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 일단 보건 의료 기요틴 저지 대표자 대회를 협회 내부에서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후에 원래 5월 말에 장외 집회를 기획을 했었는데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그 안이 부결이 돼서 좀 연기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이슈가 강화가 되니까 6월 달에 장외 집회를 좀 기획을 하고 비대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허용건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죠. 규제 기요틴 전체. 저희는 지금 이 문제가 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면허 체계를 이제 부정하는 그걸 잘못된 규제로 생각하는 정부에 대한 저희 입장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에 들어있는 과제가 카이로프락틱이니 문신사니 이런 파라메디칼 우리가 그동안 의료인으로 인정 안 했던 부분에 어떤 의료에 대한 범위를 허용시켜주는 그런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한의사도 의료법상 할 수 없었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주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저희가 저항을 하고 있고 그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한의협이 중소 상공인 단체와 함께 네. 예, 기자회견 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는데요. 네. 그 문제가 된다. 두 그룹이서 같이 뭔가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의사협회의 입장은 뭔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거는 두 가지입니다. 국민 편의, 네. 그 다음에 그 비용 절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한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이것이 국민 편의가 아니라 어떤 상업적 이익 창출이다. 이거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상공인 협회 연합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런 성명을 내고 집회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 영리화 저지라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단체들이 모여서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한의사협회만 유독 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영리 목적 사용으로 둔갑을 시켜서 이익 창출, 그다음에 참 국부 창출까지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의료기기를 만드는 중소업체가 이 부분 때문에 성장을 해서 500억의 경제적 이득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의료하고 상관된 부분이냐,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의료라는 것이 가장 전문가 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진료적인 측면까지 이런 상공인 협의회가 결정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이제 한의계에서는 5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의사협회에서는 거꾸로 2,3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300억 계산 방법이라든지 근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저희 2,300억의 근거는 일단 한의사협회가 추산했던 500억 기준에 맞춰서 저희 같은 기준으로 추산을 한 것이고요. 같은 기준인데 왜 그렇게 추산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중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개 그 의원, 병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대개 퍼센트로 봤을 때 한 60%에서 80%가 설치됐다고 보고, 한 8,000군데에 앞으로 추가 소요가 될 것이다, 한의사 쪽에서. 8,000군데 엑스레이를 설치했을 때 그동안 의원에서 가졌던 수가를 그렇죠. 합산해서 보니까 2,500억에서 2,600억의 신규 수가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저희 추산이고요. 그 추산된 금액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원급만 다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대개 한 2,000억 초반대에서 분명히 추가 재정 소요가 될 것이라는 게 저희 그 보험국의 판단입니다. 한의사협회가 계산한 방식은 역시 거기에 맞춰서 한의원에만 모든 환자가 오고 이중으로 의원에 가지 않았을 때의 계산인데, 만약 골절이 진단되면은 어차피 또 정형외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산한다면 500억의 절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 500억 절감분을 빼더라도 분명히 2,000억 가까운 돈은 또 추가 재정 소요가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연구소 쪽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얼핏 들어보니까 절감보다는 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기가 있으면 어찌됐든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활용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500억이고 2,300억이고 간에 그 숫자 자체는 추산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심지어 어쨌든 간에 이 진료비가 절감되느냐 얼마 늘어나느냐는 핵심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봐요. 비용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한의사들이 이걸 쓰는 게 정말 국민 건강에 견지에서 봤을 때 합당한 일이냐, 혹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해서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게 핵심인 거지. 그렇죠. 이번 사안은 진료비가 늘고 줄고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의사들의 본색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이 비용이 2,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0억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면에서 환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적정한 치료가 되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써서 돈이 절약이 되고 의사가 써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 고려 대상이 아니고, 단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썼을 때 불필요한 수요 창출, 그다음 오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의료비의 상승,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당연히 한의사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구구절절하게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얘기 같고요. 그 전망을 좀 해보죠. 이 복지부가 최근에 인사를 하면서 한의학 정책관으로 이 고득영 부이사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이제 워낙 이 문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음모설 비슷하게 고득영 부이사관이 나온 게
이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임명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소문도 있는데 네.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평가할 부분은 아니고요. 한의학 정책관이라는 것이 한의학 육성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두경 국장의 경우에 예전에 의료장학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 정책 수행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되게 소신이 그렇죠. 굉장히 있는 분으로 네네. 지금 마이크 잠깐만 켜보세요. 우리 곽성순 PD 복지부 출입 기자잖아요. 네, 그 고두경 부의사관 그 한약 정책관 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기자들이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 뭔가 약간 특별한 분위기 같은 게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소문. 네. 소문이야 뭐 워낙 많고 그 소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 워낙 복지부에서 유명하게 들리는 얘기고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방금 부회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자원 정책과장 할 때 그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이제 이분이 좀 소신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더 뭐라고 뒷받침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턴제 폐지하고 전공의 정원 감축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 하실 때 좀 추진하셨던 내용이었었는데 그 특히 이제 인턴제 폐지 관련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 네. 안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분이 이제 인턴지를 폐지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이제 추진을 하신 거죠. 밀어붙이신 거죠. 근데 그게 이건 이제 설인데 확인은 안 된 설인데 당시 장관께서 이제 이거를 막으신 거죠. 안 된다 폐지하면.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장관하고 한 2번 정도 독대를 하셔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걸 전달하셨는데 끝내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벽에 막혀서 이제 추진은 실현은 못했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장관이랑 독대에서까지 이런 뭐 자기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정도로 좀 소신 있다. 자기가 일단 그런 거죠. 이제 머릿속에 한번 박히면 그걸 끝까지 한번 좀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이 정책관이 물론 이분이 혼자서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약 정책관 한 분이 그런 생각을 딱 먹었다고 해서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이분이 한의사들한테 뭐 이 정도까지는 좀 허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머릿속에 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약간 좀 드라이브로 그러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복지부 기자단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잡혀 있어요. 네.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한번 점심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때 한번 물어보긴 할 거예요 기자단이. 근데 확실히 대답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어떠시냐 오셨는데 계속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시다 뭐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부회장님도 네. 이제 여러 다른 복지부의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하고도 이제 계속 만나실 텐데 네. 뭐 저도 이제 좀 만나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솔직히 한의학 정책관 그 분야 말고 나머지 그 공무원들은 이 현대의료기기 이 한의사 허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들 아니던가요, 다들? 그래서 아직은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공식적인 건 아무도 지금 왜 얘기 안 하고 그러냐면 있지만, 예. 복지부의 입장은 결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가기 때문에 네. 국무조정실에서 보건의료 규제 기호틴을 발표했을 때 네. 이미 한의사에 대해서 뭐 6월 말까지 리스트업을 해서 쓸 수 있는 의료기를 정해주겠다 이런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부서의 복지부 관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의 개인 신념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계 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의학 정책관만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 그 보건의료 정책관도 관여하게 돼 있고 여러 전문가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 과정은 저희가 참여한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책에 좀 많이 의사협회에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 오히려 그 정책에 그 관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시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채널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우려 어떻습니까?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시위를 미뤄오면서 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치권과
행정부에 저희 의견을 전달을 해왔고요. 네. 충분히 저희는 납득시킬 만큼 인식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전문 학회 이사장님들도 다 방문을 하셔서 현대 의료기기를 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듣는 분이 물론 하셔야겠지만 그 듣는 분이 복지부에만 과연 멈출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 방송을 우리 좀 유정자들도 그 네. 상위에 계신 분들 좀 들으셔서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높은 분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규제 기로틴 뭐 얘기 딱 나오고 그 쭉 이후에 결국엔 한의사 의사끼리 반목이 심해지고 고소 고발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프레임이 네. 언제 이게 뭔가 한의사 의사의 밥그릇 싸움 이런 분위기로 가면 되게 의사협회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프레임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가면 이게. 예, 그렇죠. 항상 이 싸움이라는 게 어떤 구도를 잡고 구도 내에서 싸움을 유발을 시키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오히려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건의료 규제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가 지금 유도하는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이 좀 조급한 마음에 많이 우려를 표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장외투쟁이 필요하면 장외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부분은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민들도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로 나가는 것이지 정부에 대한 어떤 투쟁을 위해서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 며칠 전에 어제군요. 어저께 그 서울역하고 대학로에 나가서 직접 팜플렛도 돌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그러셨더라고요. 목적은 네. 국민들한테 보다 많이 제대로 된 지식을 알리자입니다.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사용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막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 그 입장에서 노력은. 보면 그런 프로파간다를 하시는데 한 단체를 갖다 좀 무시하거나 좀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대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문제는 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죠, 근데. 네.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뭐 네. 이 정도로만 되는 거라서 정치권의 특별한 뭐 이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이 결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속 접촉하고 계시죠? 네. 네. 이 지난번에 뭐라 그래요? 한의사협회 그 그 김필걸 회장님이 단식을 장기간 하셨고 네.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찾아가서 단식을 만류하면서 국회로 와서 논의를 해라. 그래서 청문회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청문회에서도 저희 대표자들이 나가서 많이 설명을 했고 그 자리에서 결정된 부분이 전문가 단체의 일이니까 국민 의료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가 모여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와라. 이것이 김용익 의원의 주문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협회가 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협의체냐면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가 같이 회장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를 현대 의료기 사용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면허 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다음 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시켜서 논의의 구조를 만들고 접근하자. 이것이 저희 협회의 입장입니다. 단지 한의사한테 어떤 의료기기 허용할 건지 뭐 말 건지를 결정하는 협의체는 무의미하고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협의체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신 거죠. 안 네. 만들어졌고. 네. 뭐라고 답하던가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한의사협회도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만간 협의체가 특종이네요. 만들어질 가능성도. 아니 이거 잠깐 제가 이건 진짜 기자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제가 복지부 출입 기자라서 네. 그때 복지부에서 한번 그런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시고 네. 한의업 이렇게 해서 의협 다 들어오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 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안 가시겠다고 복지부에서 제안한 하셨죠. 협의체는 좀 성격이 틀린 게 네. 목적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국한돼 있었고 그 오는 대표자의 구성도 서로 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1인, 뭐 한의사협회 1인, 그 다음에 그 전문가 뭐 이런 의료기기 전문가가 들어오고 또 뭐 시민단체도 들어올 구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려면 처음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방향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건가부터 정하자. 그게 저희의 주장이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면허 체계 일원화 없이는 이원화 체계 안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를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 대해서 그동안 한의계가 계속 반대해 오다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제 한방병원 제도도 있고 한방병원에서 그 말하자면 의사를 고용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가 국한이 로컬 의원급의 문제로 지금 떨어져 버린 상황 아닌가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한방병원 정도 수준에서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아주 작은 한의원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게.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예. 한방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할 수는 없고요. 네. 의사가 의원 개설을 한방병원 건물 안에 해서 서로 이제 협진 의뢰를 해서 네. 지금 하는 형식으로 법적으로는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1차 기간 의원과 한의원 간의 협진 체계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보험 수가 인정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진 체계가 원래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내신 의원님이 있는데 이번에 철회했습니다. 한의사와 의사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기술이 자꾸 발달하면서 의료기기들도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값도 싸지고 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 환자들도 갖고 있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도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쨌든 나서서 네. 규제 기요틴 이 얘기를 하면서 일부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고 과연 이 상황이 지금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네. 측면도 있고 이렇게 네. 이제 두 가지를 섞어 보면 아무래도 예측해 보건대 정부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일부라도 뭔가를 허용하긴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냐. 뭐 요런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허용한다면 어떤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라도 허용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거나 뭐 요런 식의 어떤 좀 보관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네. 지금 일반 국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왜 한의사가 쓰는 걸 막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의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나 진료 목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 제대로 된 진료가 되겠느냐.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의사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리스트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예를 들어 혈당 측정계를 썼을 때 당뇨에 대한 접근이 저희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고 한의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데이터를 명확히 근거 중심으로 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것이 의협의 입장입니다. 애매하게 애매하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거가 있다면 근데 그 근거를 단기간 내에 지금 뭐 6월 말 이런 시한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일단 지금 모든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연구 목적으로 한의사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한의학 연구원에 일조 넘는 돈이 투입이 됐으면 적어도 그런 기계를 연구 목적으로 써서 어떻게 자기들이 활용했다는 데이터를 내고 얘기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의사가 일반의가 할 수 있으니까 한의사도 6년째 나왔으니까 쓰겠다. 썼을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자들이 그 기계를 씀으로 해서 믿고 의사한테 몸을 맡겼는데 치료 과정이나 진단 과정이 우리 현대 의료에서 되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치료 과정과 다르게 치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해서 막고 있는 것이고 그 기계 몇 개 한의사가 쓴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크게 손해볼까요? 왜냐하면 선택은 어차피 환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한두 명의 환자라도 그런 의료를 잘못된 의료를 받았을 때의 문제점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지 뭐 우리 의료계가 책임질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해야 되고 결국 한 번 나빠지는 환자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참 결국 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원하러 갈 거냐, 이론하러 갈 네. 거냐, 이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명치 유신 때 이 그렇죠. 부분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놔두면은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일원화는 네. 뭐, 네. 저도 의료 일원화를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교육 일원화부터 시켜야 된다. 배우는 과정이 70% 이상 갔다 그러면 네. 교육 일원화 시켜서 의과대학에서 한의과도 다 공부를 시키고 원하는 사람 그쪽 전문을 또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해결이 돼야지 면허는 이원화 시켜놓고 진료는 일원화 시키려고 그러면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게 이거를 제도적으로 아예 바꾸던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법원이 좀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판례로. 네. 그러니까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이제 없지만 의사하고 또 치과 의사 간에 또 그 서로 권한 다툼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 결국 어떤 획일적인 가름말을 타준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누가 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그 경계를 갖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정해준 경우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사가 제도가 엄격하게 있고 의사 제도가 엄격하게 있으면 분명히 둘 사이에 어떤 지금 사실 의사하고 치과 의사하고도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뭐 있겠고 보톡스권이나 약간 있죠, 그렇죠. 이미. 이미 있어요. 네네.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료 일원화는 15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그때는 정말 택도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예,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인 부분에서 동의하는데 강론에 네. 들어가면 아직 아우, 이론의 소지가 옛날에는 많습니다. 총론도 싫어하는 분들 네. 되게 많았습니다. 택도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의료계나 한의계나 다 뭐 현실 채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민은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뭐 이 문제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결정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예민하고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의사협회가 확실한 명분이나 이런 걸 갖고 있긴 한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이라는 게 가끔 좀 엉뚱한 이유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끝으로 뭐 추가적으로 저희 회원들도 많이 듣는 방송인데 네. 뭐 한 말씀 더 남기시면 오늘은 주 안건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육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노력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잘 네. 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원님들이 주로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대위, 한방특별위원회 이런 뭐 비상 기구도 갖고 있고 집행부도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써서 안 되는 데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려면 여러 회원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노력을 해주시고 의사가 과연 환자를 진료했을 때 한의사가 진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의사가 어렵다고 지금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의사들이 훨씬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하여튼 저희 협회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긴 시간 할애해서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강청희 부회장님 예.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이요.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청취 소감 좀 보내주세요. 아니, 몇 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요? 네. 예, 페이스북 정론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꿀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올해 마지막 주네요. 예, 금요일. 올해 마지막 주? 5월. 예. 5월 29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네. 보키 씨 댓글 남겨주셨어요. 웅방님 생각나면 여기 와서 그리움을 녹이곤 합니다. 힘든 시절 살인객으로 다독여주신 웅방님 건강하시죠? 히포몬님들도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몰라요. 웅박이 우리 이 타이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히포크라테스라고 이 네, 타이틀 네. 외치는 사람이 네. 웅박이거든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목소리 들으시는 말고. 분들, 우리 목소리는 안 듣는다는 분인가? 그리고 봤더니 히포몬님들도 화이팅인데 히포몬이 우리 말하는 거겠죠? 히포크라테스를 진행하는 몬스터인가? 우리가? 하여튼 그리고 네 댓글들 가끔 와요. 우리가 소개를 잘 안 해드려서 그렇지.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다시 한번 클로징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